자, 오늘 첫 번째 모신 손님은 이영훈 이사십니다. 하이투자증권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조 2천억. 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예요. 네네. 1조 넘는. 오늘 이렇게 대량으로 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미국 지표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나왔던 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펼 수 있게끔 방점을 찍어줘 버리는 바람에 특히 어저께 발표했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사실 마이너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나오면 진짜 경기 침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경기 침체 아니잖아. 그리고 미국은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나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빠졌었던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또 무슨 유통, 뭐 월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 전체적으로 급등해 버리면서 이제 움직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측면이 한꺼번에 좀 분출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주가 급락하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반등 속도가 좀 약해 가지고 미국만 못하고 우리가 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한꺼번에 좀 분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확신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합치면 얼추 8천억,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샀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 다음 주에는 시장을 뒤흔들 만한 지표가 나올 게 없다. 이제 그것들 때문에 약간은 좀 안심하고 막판까지 주가를 좀 땡긴 것 같습니다. 저거 뭐죠? 그거? 연준이란다. 은행장들, 잭슨홀 미팅. 네네. 잭슨홀 미팅이 언제죠? 22일부터 2박 3일합니다. 네. 하여튼 그때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다다음 주? 다음 주말, 다음 주 후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 상승이 우리가 사실 그때 경기 침체에도 이슈였지만 그 엔화 강세 이것도 상당히 문제였잖아요. 네네.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을 해야 예, 됐었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는 환율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쪽은 좀 올랐어요. 1.53. 네네. 이 엔화 강세 현상 상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렇죠. 약세죠, 약세. 엔화 약세. 예. 이 약세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일본은행이 사고를 치고 나서 문제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바로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시장이 원치 않으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NK 트레이드 자금이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일본 시중은행 쪽으로 캐리 자금이 돌아간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K 트레이드 자금이 아니라 엔화를 숏을 치고 그 숏을 친 걸 가지고 반대급부로 니케이라든지 미국 자산을 갖다 롱을 쳤었던 걸 갖다가 되감은 거거든요. 그냥 그 돈이 완전히 일본으로 환류된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에다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미국 경제를 제일 크게 우려했었던 거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연준이 실기해가지고 금리 인하의 시점을 놓치면으로 인해 가지고 빅컷이 나오게 되고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되감은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 정도 아니구나. 그리고 경기 연착 노랜딩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안도 랠리를 좀 가져다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는 일본은행이 먼저 일단 꼬리를 내렸고 고개를 숙인 상태니까 쟤들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안도감이 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엔화가 조금씩 좀 이제 그 강세에서 좀 늦춰지는 약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사실 계속 불안감이 한쪽 편에 있었거든요.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언제 또 급락장이 또 시작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주식을 오래 들고 가기가 어려워서 장중 매매로 끝내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하여튼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1조 4,500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했거든요. 예. 엄청나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길게 못 가져가는 거죠. 네. 이제 안심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완전히 안심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정도로 외국인들 행태를 보시면 지난번에 급락할 때 외국인들이 갖다 팔아버렸었잖아요. 근데 그 물량만큼을 또 지금 오늘 되감아가지고 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놓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PCE가 나올 건데 이미 CPI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된 거는 물가 지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봐야 되는 건 결국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거든요. 그 부분에서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시장은 크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여기서 다시 또 월요일도 급등하고 화요일도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힘겨루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세에 대해서 9월 달에 25bp가 갈 것이냐 아니면 50bp의 비컷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도 좀 논란을 이제 가져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단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그 잭슨홀 미팅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또 시장이 그걸 신뢰한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또 연준이 워낙에 사고를 많이 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파월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원래 세게 강하게 확신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애매하게 되는 데다가 약간 또 지표가 조금만 이상하게 나오면 또 약간 좀 흔들리는, 그렇지만 이전같이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도 5천억 샀습니다만 하이닉스도 거의 4천억 가까이 샀단 말이죠. 하이닉스 24만 8천 원에서 고점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8만 8천 원, 8만 9천 원 가까이서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불과 7월 초만 해도 야 이제 10만 전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정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좀 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돌파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개인적으로는 9월 그 FOMC 전까지는 약간 좀 힘을 비축하면서 뭐 우상향을 하더라도 강하게 하진 못하고 조금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10월 달에 장이 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대로만 장이 가준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상태에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중에 자금을 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옐런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재무부 계정을 보면 돈을 꽉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안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 9월 말 10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은 단기 유동성장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또 실적만 좀 서포팅이 돼주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또 쇼크가 나오면 안 되지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봐가지고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는 결국 한 10월 달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전에 힘을 좀 비축하는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8월 FOMC 전까지는 이 우상향을 하든 아니면 거기 박스권 등락을 하든 크게 이렇게 그 지수를 갖다가 급등락을 주는 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형주들이 참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현대차도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기아는 3.5%. 일단 7월 수출 데이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7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수출 쪽으로만 놓고 하면은 2,750 9억 9,400만 원 7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게 MOM 지난달 대비해서는 6%가 빠졌고요. 전년 동기로 보면 1.1%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현대차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오늘 아침에 그 외신을 보면은요,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그 가격 할인 정책을 쳐가지고 물건을 많이 밀어냈어요. 네. 그게 소비 지표, 소매 판매를 갖다 또 올린 측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현대차는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면서 주주 환원도 많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3분기는 어쨌든 지금 스타트는 이전보다는 조금 못한 그림,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 뭐죠? 일단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있었을 때 가장 1순위로 꼽는 수혜주를 현대차로 꼽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맞습니다. 금융주도 있지만 일단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없고요. 8월 28일 날이 그 CEO 인베스터 데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놓을 건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GM이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하고 100억 달러를 또 바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도요타가 한 4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바로 선언을 했는데 주주 환원율로 계산을 해보면 도요타가 한 50%대 초반 나오고 GM은 110% 정도 나오는데 현대차는 지금 25%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익을 지금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글로벌 탑티어급이거든요. 기아차가 글로벌에서 제일 영업이익률이 좋은 자동차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가 뭐 10% 언더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테슬라를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률이 높고 이익을 많이 낸다는 거는 고부가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어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뭐 투자한다 뭐 한다 넘어갔었지만 현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또는 이제 그 배당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서 있었던 회사들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28일날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인도법인 그 상장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 그럼 그 돈 어디다 쓸 거냐? 매 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 돈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좀 압박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는 다른 애들도 다 자사주 매입 저렇게 하는데 너네는 아직 이번에 밝힌 게 없잖아.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현대차 오너 입장에서도 현대차 주식을 사가지고는 그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가 어렵거든요. 워낙에 지금 시총이 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지배구조 개편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는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은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시그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는 어쨌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수출주들이 좋았던 게 워낙 약세 효과를 얻었던 건데 미국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됐을 때 우리 또 이거 뭔가 뭐 숫자에서 쭉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익도 그렇고 이런 걱정들 하면서 지금 자동차주는 아니지 않냐 수출주들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 저는 현대차 그룹이 체력이 달라졌다.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하면은 딱 이미지가 뭐였냐면 저가차 팔아가지고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현재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제네시스로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SUV라든지 좀 그 중고가 차량들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판매량이 늘면서 마진이 그것도 굉장히 고마진 그 차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뭐 갑자기 환율이 뭐 급락을 해서 1,000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예상대로 지금 연준이 0.25 지금 9월 달에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하를 한다 그러면 원화 가치 역시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원화 강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8일 현대차가 개최하는 그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어떤 주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마 자사주 매입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매입뿐만 아니라 이제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제 소각이 좀 나와야 돼 매입보다도.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얘기가 지금 다 나온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이거는 좀 장기 투자 방식은 아니지만 CEO 인베스터 데이 전에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그걸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 차익을 실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단기적으로 이벤트 전에 네네. 주식은 팔자. 왜냐하면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그
밸류업 프로그램 제시하고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어제란다 쉬는 날 그 14일 날 급등을 했었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저기 KB나 이런 쪽에서 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그 현대차 그룹에서 그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제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치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놓고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때 한번 보시고 마중 다시 재매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기대감이 좀 꺼지고 난 뒤에 다시 기회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 이것이 이제 IRA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메타플랜 아메리카 이 가치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대형 공장들을 투자하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것이 계속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유지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저는 그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구축하는 게 지금 단순히 전기차 전용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이브리드카까지 같이 병용할 수 있는 병용 생산이 가능하게끔 구조를 갖춘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생기는 건 어쨌든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이 생긴다는 거는 그 IRA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지금 보조금의 어떤 수혜 없이 그 주로 이제 리스라든지 렌터카 업체에다 팔아 가지고 전기차 쪽을 판매를 했었던 부분을 갖다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의 어떤 회사의 밸류업과 직결해서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 현 수준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그냥 플랜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정말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일본 도요다하고 자꾸 비교하듯이 그렇게 오를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과연 있느냐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때 대비해서 약간 좀 불리한 거는 그때만 해도 도요타가 주가 급등할 때만 해도 경기에 대한 노이즈가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후퇴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밸류업을 하더라도 약간은 좀 불리할 수 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자동차로서의만 이미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은 그 로봇 관련된 이슈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한 30% 정도를 현대차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상장과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도 어쨌든 준비가 지금 테슬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테슬라 다음 정도 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이나 진행해야 하는 모습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진짜로 하나만 더 붙여준다 그러면 밸류업을 지금 25% 선에서 있는 걸 갖다 최소한 50% 선까지 비슷하게라도 맞춰준다면은 그건 추가적인 동력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미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기아에서도 대형 PBV. 참 여기 다 영어를 했어. 프로젝트명 LW. 2027년 4월 양산한다.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이게 이제 PBV가 플랫폼 비욘드 비히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약어로 쓴 건데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일단 그 기존의 차들은 그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의 브랜드를 달고 자기네들이 직접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던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업체의 니즈에 맞게 완전히 시스템을 재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그 내부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27년에 그 PV7을 지금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장에 내년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 차로 해서 PV5라는 걸 양산을 할 계획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성공을 하려면은 이게 기아만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GM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이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글로벌 협력업체 좀 큰 회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이 됐든 우버가 됐든 뭐 이런 이제 자동차 수요가 있으면서 그들 나름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 회사를, 그러니까 저기 제품을 만들길 원하는 회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기아가 확실히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는 우버 정도가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지금 체결한 정도, 그 정도고,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또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개화가 되는 시장은 맞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기아가 보여주는 어떤 비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확실히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차량 출시 일정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지, 그 구체적인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계약 관련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차, 기아에 기대하는 게 기존의 어떤 차량들보다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성장,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주의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라는 악재가 터졌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두 회사도 타격을 좀 받을까요? 일단은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전기차 불나면은, 전기차가 제일 무서운 게 내연기관보다는 오히려 화재 발생 빈도는 적다고 하는데, 한 번 터지면 이게 휘발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폭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천 청라 아파트 그쪽만 해도 그쪽 동해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설계가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24시간 배터리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충전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방전 같은 거 막아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전기차 화재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기사가 나긴 했는데 충청도 쪽에서 EV6가 역시 불이 한번 났었어요. 맞아요. 기아차 하나 불 났었죠.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게 그 배터리 설계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한쪽이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한쪽이 그 옆으로 번지지 않게끔 중간중간 차단을 해놓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또 EGMP 플랫폼이라는 건 대개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다 초동 진화를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화재를 잡아버리니까 거기서는 EV6 한 대만 타고 다른 거는 다 멀쩡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현대 쪽에서는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을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어디 거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크게 어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을 두면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좀 더 그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회사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쪽에서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판매되는 어떤 양이라든지 속도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한편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차량 판매에 있어 가지고 차별화를 좀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배터리 실명제라든지 BMS까지 다 공개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는 나중에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당장 오늘 HMM에서 그 중국 쪽에서 리튬 관련된 배터리 장착 선적해가지고 안 실어 나르겠다. 조건 나왔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만큼 관리의 그 안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면은 이게 HMM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진짜 그렇게 실 거면 보험료를 비싸게 받든가. 보험료 비싸게 받아도 하나 터지면 작살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뭐 구멍을 내 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걔네들이 해놓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 전반에 걸쳐 가지고는 마이너스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플러스 효과를 좀 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국내 뉴스입니까? 아니면 글로벌리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되게 심각한데 외국에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화제가 돼야.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폭발 사고 이런 거 동영상 가끔 보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기왕에 난 거면은 뭐 중국산 배터리의 위험성 이런 걸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해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국 배터리 제조 기술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기술력의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이건 재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중국 배터리가? 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건데요. 직접 분해해가지고 설계된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배터리 설계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별로 이렇게 좀 깔끔하다는 느낌 없이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휘발성 있는 물질이 사실은 배터리 그 안에서만 좀 움직여야 되는 게 밖에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고 막 해가지고 안전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차별성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었고 먼저 그걸 감내해가면서 리튬 NCM 계열로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제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마케팅이 됐든 근데 참 그래요.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이게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참 좀 화제가 돼서 그 국내 배터리의 어떤 우수성, 그 다음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실명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참고적으로 26년부터 유럽연합 쪽은 배터리 실명제가 실시가 되고요. 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그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돼야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돌아다니는 배터리가 어디 건지도 모르는 그렇지.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나 전기차 택시 타면 불안하다니까. 이게 타면서 요즘은 한번 타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해봐요. 만에 불이 하나 났을 때 어떻게 탈출하지? 이게 불 나면은 이게 자동 도어록이 딱 잠긴다면서, 안 열린다면서, 세 분이. 어떻게 유리창을 깨야 되지? 모서리를 어떻게 깨야 되나?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거에서 우리의 기술력 자꾸 부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우리 국내 업체들에게는 어쨌건 뭐 아직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진 않고 있지만 아직은 좀 유리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당장에는 일단 전기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에는 사실 좀 악재로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차별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어필을 해나가면 일정 시점부터는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모든 배터리를 갖다 놓고 나서 시연을 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펩시하고 코카콜라 비교 광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좀 그랬으면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주들도 문제예요. 만약에 진짜로 지난번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나중에 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괜히 전기차 한번 샀다가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커지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는 안전하다, 우리 거는 차별화되어 있고, 우리 거는 이런 부분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만 있다 그러면 현대차에도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한테도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클린 왕사탕 반지 하나 끼고 다니면서 그걸로 모서리 치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생각 해봤다니까. 가방에 항상 드라이버 그거를 이게 모퉁이를 그 모서리 끝 부분에 가지고 충격을 주면 이게 깨진다더군요.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을까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렇게 침착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걱정을 우리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먼저 솔루션 내놓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이 전고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에 대해서 막 기대감들이 큰데 사실 이 전고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지난번 인터배터리 데이 때 제가 3사를 다 가가지고 확인했었던 거는 뭐냐면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만 했고 구체적으로 어디랑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LG나 SK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양산에 대한 시기를 특히 이번에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아예 2030년으로 연기시켜 놨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공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5%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차량에만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움직이는 지금의 모습들 자체는 좀 그냥 이슈, 테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될 때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당장에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고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시면 우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하나의 테마 같은 어떤 네. 움직임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모든 자동차를 전고체가 바꾼다 이런 어떤 큰 생각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